오늘 필이 좋은 어필에서는 최근에 캄보디아와 관련된 뉴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저희 인신매매와 관련된 영화를 하나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인데요. 더 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캠과 관련된 범죄의 영화들이 한국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시민 덕키라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었고 그 몇 년 전에 보이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었는데 좀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인신매매를 짚기에는 이 영화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필에서의 인신매매 전문가 정과 우리 군사 전문가 우리 군사 전문가 제이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영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화를 본 지가 조금 됐어요, 사실. 맞아요. 네, 본 지가 조금 됐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얘기인데 영화 추천하는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이렇게 미국 백인 남성 만세 좀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또 미국 네. 슈퍼맨 영화죠. 네, 왜냐하면은 이 아저씨가 상황을 다 정리해요. 막 무슨 군사들도 이제 그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곳까지 엄청난 그 용맹과 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가서 한 명을 구한다. 막 이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저게 정말 저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인신매매가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되게 이제 문제적인 상황과 그거를 해결하는 엄청난 이제 용감한 한 명의 미국 백인 남자가 등장하는 게 조금 이렇게 더 다양한 서사가 붙을 수 있는데 그 맥락만 딱 보여줘서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람보 같은 영화죠. 사실 맞아요. 사실 네네. 람보 같은 영화여서 이게 그래서 정도 종종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백인 남성이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면 싫어하긴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가서 누구 구해줄 사람도 없는데 가다가 죽어요. 네, 100% 죽어요. 100% 죽는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네. 제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 다 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겸손하게 앉아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지 못했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이걸 촬영하신다길래 안 보고 앉을 수는 없다. 맞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그 유튜브의 요약 영상 요약 살펴봤고 영상. 네. 스트가 필요할까 싶어서 재미나이에게 스토리와 시사점에 대해서 그냥 어젯밤 2시까지 돈을 내고 보셨다는 저 돈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이거 네.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유튜브에서만 1,500원을 내면 1,590원을 내면 48시간 돼요. 그래서 고화질로 한국 자막으로 있는 소감을 것을 한마디, 보시고요. 네. 저 영화 재밌게 봤어요. 영화가 사실 좀 너무 불편한 영화. 사실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걸 소개하는 것도 그런데 보고 있으면 괴로운 영화들이잖아요. 사실 그때 필리핀에서 IJM 필리핀 지부 그때 봤을 때에도 그때도 보니까 거기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 아이들 납치해서 거의 영상을 찍어서 다크 웹에 올려서 서구 어딘가로 판매하는 이거 정말 인간에 대한 어떤 환멸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그냥 다 세상은 없어져라 막 이런 세상에 마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영화여서 사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최근에 캄보디아 일이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의 범죄 조직의 활동들이 지금 이미 있었고 마약을 파는 것보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이게 훨씬 더 이윤이 높게 나는 일이라고 사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처럼 그런 보여주지 않은 현실을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40분 요약 영상을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겉핥기한 사람이죠. 근데 겉핥기한 사람도 뭔가 40분짜리 영상을 봐도 사실 제가 봤던 영상이 제 기억에는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던 영상이고 댓글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아동 인신매매라고 하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영화가 잘 이렇게 관객들에게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딱 문제를 무겁게 던져주면서도 그거를 단순히 이제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거대한 악이고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영화 말미에 보면 그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끝까지 말미 부분은 다 제대로 보여주던데 이렇게 막 그 실제 인물이 얼굴에 등장하고 그 인물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청문회에서 막 증언도 하고 그게 법으로 된 내용까지 현실까지 좀 바뀐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외한들이나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그래서 아동 인신매매의 실체를 조금 더 이제 잘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첫 번째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영웅서사이긴 한데 그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아이, 그 가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다는 것 플러스 또 이제 이 주인공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수사기관의 지정원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들도 사실 피해자의 한 명인 걸로 기록을 하거든요. 굉장히 양심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너무 스포지만 자기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어떤 구출작전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합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막 호소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네, 그런 거 말 대사 나오던데? 나왔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들. 결국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거악이고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누군가 이 일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도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아마 인신매매 전문가인 정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인신매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정의부터 우리가 좀 돌아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할 때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봉고차에서 이제 납치해가는 80년대 괴담.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인신매매라는 게 좀 되게 브로드하게 넓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맘대로 정한 건 아니고 국제협약 팔레르모 의정서라고 하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신매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해 두는데 그냥 되게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을 모집, 이송, 운송, 은닉.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사기로 이제 포섭을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이제 되게 이제 그 권력을 이제 남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이제 강제로 납치하는 이 영화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캄보디아 상황 같은 경우에도 자기 발로 갖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전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을 그렇죠. 예, 그런 수단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목적이 그 결과로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노동 착취나 성 착취나 내지는 이제 인신매매 의정서에는 장기매매 이런 것도 있어요. 장기 적출이나 그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다 포섭해서 인신매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현대판 노예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신매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노동착취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인신매매에 대해서 현대판 노예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인신매매를 정의할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그리고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착취 같은 경우에는 어필에서도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온 대표적인 상황 중에 신한 염전노예 같은 상황들 장애인들이 이제 먹을 거를 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 상황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준다든지 굉장히 잘해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염전에 이제 보내가지고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최근에는 한국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왔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할 거라는 거를 알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제시받았던 그런 근로조건과 다른데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굉장히 이제 고액을 떼간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지급했던 그런 이탈보증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강제로 내 의사에 반해서 이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착취 인신매매로 보고 그런 것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한국에 이제 연애 흥행 비자라는 그런 비자를 통해서 한국에 이제 가수가 될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성착취를 당하는 그런 업소에서 일을 강요받는다든지 최근에는 이런 특정 비자 타입 외에도 한국에 그냥
그냥 일하러 왔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보고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마사지샵에서 이제 뭐 성착취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봤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발생한 그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인신매매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면은 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전혀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아마 인신매매 의정서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어서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신매매가 어떤 것인지를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렇죠. 네. 그 정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봉고차에서 직접 끌고 가는 것 같은 약취하는 것 같은 인신매매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형태의 인신매매를 포함하고 그거에 관련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네.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 규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저도 기억하기로는 약간 사기적인 요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왜냐면 아버지한테 데려갈 때 강제로 애들 그냥 납치하지 않고 아이들을 어떤 연예인이 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것으로 연예인 콘테스트에 갈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서 데리고 와서 호텔 방을 가서 아버지가 저녁에 그거 끝나면 데리러 온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끌려갔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소아 성애자들 대상,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들인데 관련된 직접적인 착취를 하는 아동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한국에 많이 있는지는 그건 아직 통계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 부분만 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 계실 그렇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맞아요. 굉장히 이제 범죄가 많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인신매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또 인신매매가 있다고 하면 요즘은 또 염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어떤 괴담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특정 형태의 중국인 혐오가 요새 어떻게 퍼지고 있냐면 요새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갑자기 학교에서 누가 납치하러 가려고 했더라. 중국인이 이게 엄청나게 소문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예전하고 또 다르게 80년대에 있었던 괴담만이 아니라 중국인들 누군가 학생이 어떤 할머니 봐서 납치하려고 했더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갑자기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다. 이런 것들이 지금 카톡, 텔레그램 이런 걸로 막 돌면서 사람들한테 약간의 불안감을 주거나 형중정서로도 연결되는 근거 없는 내용들도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고 그 구조적인 맥락이 한국에 있다 정도로 저희가 오늘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두 가지 군사 전문가이신 또 제이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 되게 신기한 게 팀 벌라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수사관인데 자기가 갑자기 외국에 가서 막 이렇게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직접 가서 한국의 경찰이 뭐 이제 필리핀에서 코리안 데스크 이렇게 영사협력관처럼 가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어디 가서 사람들 구한다 이런 것들의 맥락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 단체들이 좀 이런 활동들을 해외에서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초국가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하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영화에서 보면 팀 발라드가 국토안보국 산하에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만 수사하는 역시 미국적 느낌이 나는데 국토안보국 수사국 HSI 요원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그것도 결국은 던지고 나가죠. 그만두고 한국으로 비슷한 걸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국가수사본부의 외사수사과에 이런 직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한국 경찰이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잡아오고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요? 저한테 여쭤보신 거죠? 맞아요. 네네네. 저는 몰라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아시는 분 같은데 아무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그 단편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어떤 기관은 어느 국가에나 가서 수사할 수 있나 보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까지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국의 맥락에서 경찰이 혹은 군대가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로 국한을 하면 경찰이 해외 다른 국가와 뭔가 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 전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각 나라의 행정력과 수사기관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조를 하는 형태 소위 국제 공조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공조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수사 활동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주권 국가의 개념 그러니까 주권 국가의 개념 하에서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국제사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요건들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수사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그 어떤 수사 활동을 촉발시키는 어떤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정말 그 전쟁에 준하는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닌 한은 이런 국제 공조라는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디즈니 플러스에 제가 봤던 재작년에 좀 재밌게 봤던 카지노라는 어떤 실패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필리핀에 파견간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거기서 막 자기가 체포는 못하고 필리핀 경찰들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필리핀 경찰들 열심히 움직이려고 안 하려고 하니까 너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가서 실제 협조하고 정보도 공유하지만 체포 작전은 체포하는 건 필리핀 경찰들이 체포를 하지 네네. 한국 사람이 갑자기 가서 체포한다는 건 택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와서 있는데 미국 사람이 와고 한국 안에서 미국 경찰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미군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나를 체포해 간다. 이건 한국 정부의 주권을 그러니까 인정한다. 미국이라 그러면 사실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맞아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20명 피해 많이 입는데 갑자기 필리핀 경찰이 와서 막 조사를 해서 한국 사람을 체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누가 좋아해?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딱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상한데 이상한 거죠, 네. 영화에서 하도 많이 이제 어떤 가스라이팅 하다 보니까 미국은 경찰은 그래 되나 보다. 아니면 미국 CIA는 갑자기 갑자기 잠수함 타고 나와서 어디서 갑자기 나와야 된다. 이런 약간 전 세계 어디서나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연결된 거에서 네. 한국군이 예를 들어서 707 특임대가 갑자기 가요. 정보사령부 사람들 갑자기 보내서 몰래 위에서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군인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열광했던 친구들을 요원 부어서 사람들을 체포해 온다. 아덴만 작전처럼 뭐 해본다. 아니면 무슨 빈라덴을 사살한 것처럼 누군가 해서 나쁜 사람들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최대한 쉽게, 저도 사실은 잘 이해를 하려면 저도 쉽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경찰 얘기할 때처럼 국가별로 이렇게 명확히 구획된, 그래서 그 국가 안에서 인정되는 각 국가들의 주권, 그래서 그 주권은 당연히 영토에도 미치죠. 그래서 영토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군대도 어쨌든 그 국가의 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직무 범위, 관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국경 내로 제한되는 것이죠. 그게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뭐 전 세계가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영토 주권과 관할권 하에 명확하게 한계가 지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A라는 국가의 군대가 B라는 국가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그 군대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그 파병, 소위 파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파병이 성립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요건들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일단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원칙과 예외는 사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원칙과 예외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인이 이런 캄보디아에 과연 한국군을 파병해서 한국인 피해자를 구출해오고 범죄 조직들을 소탕하는데 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파병을 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의된 임무만 그 파병하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병에서 할 수 있는 수행 업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평화유지 활동. 저희가 아프간에서 옛날에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니면 국방 교류 협력,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큰 피해와 큰 범죄 조직에서 소탕하러 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 훈련이나 재난구호 같은 상황에서 국방 교류 협력하는 것, 이런 것과 다르게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사법적 행위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어떤 예외도 써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원한다고 혹은 국민 정서가 원한다고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거꾸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이거는 정말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너무 들어서 뭐죠?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신의 네. 피해가 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군대에서 와가지고 여기 이제 막 소탕하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미군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표나 이런 게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 지금 너무 지금 많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게 아덴만 작전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혹시 되는 건가요? 맞아요. 아덴만 작전은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어서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덴만 작전은 이제 해상에서, 특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공해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또 그 해당 국가,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기억하는데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 해적 세력들을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위에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작전, 군사작전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데만 작전을 여기에 예로 들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캄보디아에 선전포고한다는 거거나 아니면 그 국가에 들어가 군대를 파견한다. 근데 뭐 캄보디아와 저희가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아까 제가 파병이랑 군대 파견을 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군대 파견의 경우에는 국가 간 합의나 유엔 안보리 결의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 자위권 행사의 발동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 정도의 경우에만 이제 그 군대를 이제 다른 국가 영역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국가에 관련된 어떤 법 집행 기관들과 협조를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좀 느리더라도 이런 방법들을 잘 택해가면서, 물론 이제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을 그러면 법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한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인신매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르모 프로토콜 의정서를 비준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거를 지키겠고 여기에 있는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팔레르모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인신매매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예방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 시원하게 그런 뭔가 누군가를 한꺼번에 이제 구조를 하고 우리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해결책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인신매매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와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를 받기 위한 그 제도에 들어가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거를 밝히고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한 그 드러나는 순간이 이제 식별 절차라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강제로 범죄에 가담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케이스에서도 보이스피싱에 이제 하는 사람이 되었던, 범법자가 된 거고, 한국에서도 내가 성착취를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성과 관련된 그런 성착취 내지는 이제 성매매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자를 만났을 때 범법에 너는 범죄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범법자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할 때 너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도 너 한국에 돌아가도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너는 이미 범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봤자 처벌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피해자들한테 그 업소 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미 한국에서 성매매 불법인데 지금 너는 이미 범법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팔레르모 프로토콜에도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게,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면제를 해주도록 이제 되어 있고,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법에서도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런 거를 다 알고 나는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라고 하기 전에 경찰이나 뭐 그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범죄 현장을 딱 그 목도했을 때에는 바로 범죄자로 이제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인신매매와 관련된 그 조항이 그 이제 피해자 보호법에는 굉장히 인신매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브로드하게 정의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인신매매가 이제 형법에 개정이 됐을 때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아직도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라고 사람을 매매하는 것이 이제 인신매매로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협소하게 이제 법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을 집행하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확대해서 팔레르모 프로토콜을 가져다가 이거를 더 넓게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형법상 인신매매로 그 가해자 처벌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인신매매 업자들을 그러면 한국에서 그 친구들을 못 처벌한다는 처벌이 말씀인가요? 어려워. 인신매매로 처벌이 되지가 않고 뭐 유사한 뭐 다른 범죄로는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 인신매매 범죄자다라고 주장을 해도 경찰도 그렇게 그 조항을 해석하지 못하고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도 아무도 그 조항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이제 적용이 그게 이제 바뀌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 적용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개정하고 또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온라인에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온라인이라는 게 허공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이 이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거를 다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루된 이런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막 그런 페이스북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성매매에 이제 막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도 봤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직업 알선을 봐가지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다른 조건이었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인신매매 범죄의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조하고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어필도 하고 있을 수 있는 네. 이렇게 입법적인 활동까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디지털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스캠 범죄 자체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유인하게 될 때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면 연락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맞아요.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 유인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나 이럴 때도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모두 다 지금 챗GPT 프로 버전을 전부 다 깔아서 통역을 하면서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인 것처럼 막 얘기해서 좀 전달한다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모두 다 디바이스나 활동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아마 할 수 있는 협조를 얻어가면서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빠르게 이제 사람들도 잡고 우리 피해자를 구출하고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얼마든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점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되게 커다란 어떤 범죄의 네트워크도 있고 이게 고도화된 어떤 자본주의의 형태도 있고 너무 불평등하고 제대로 취업하고 일을 찾기 어려운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 안에서 계속 반복되게 더 이런 범죄가 용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기 쉬운 국가로서 사람들이 가서 또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람들이 또 캄보디아는 범죄 도시 지금 캄보디아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지금 너무너무 너희들 자체가 범죄자인 것처럼 그리고 캄보디아 자체는 전국이 다 어떤 범죄자들의 소굴인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누가 써주시면 감사하다고 캄보디아 분들이 글을 얼마나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는 보통에 있는 캄보디아 현장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위에가 상부가 결탁되어 있고 주변에서 범죄 조직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을지까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도매금으로 사람들을 또 혐오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더 프리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아 네. 저도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상으로 사운드 오브 프리덤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1,500원으로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